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미중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준비된다면 자신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한국이 수용하면 바로 타결될 거란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은 양보해야 한다며 미국도 양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ure, they have to make concessions. I guess we would too. We're at a 157% tariff for them. I don't think that's sustainable for them. 중국은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원치 않을 거고 자신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농업과 무역 협정, 러시아 문제 등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도 거듭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We're going to be meeting. We'll have a good meeting. I'm pretty sure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maybe a great meeting.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은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이며 막판 조율과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양국 간 관세 휴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건설적이었다며 양국 간 대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 안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면 핵무기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 자신은 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자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자 김 위원장이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자신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깜짝 회동을 위해 김 위원장을 유인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국합니다. 캄보디아 정상과 이른바 스캔 범죄 대응책을 모색하고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와도 처음 대면할 예정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으로 본격 정상외교에 돌입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 피해로 최대 현안이 된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살펴온 사안인 만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송안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한중일이 모두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국제외교전 첫 데뷔,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인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 무대에 이어 곧바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합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에서 관세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무려 2만여 명이 찾아오는데요. 혼잡을 줄이고 이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 통제와 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제법 속도를 내고 정차된 차가 길을 막자 차로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와 전용 셔틀버스가 에이펙 참가자들의 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관문인 김해공항과 경주역, 주요 행사장 사이는 셔틀버스 300여 대가 수시로 오가고 KTX 열차도 하루 46번 추가로 경주역에 서도록 해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노선의 셔틀 서비스와 VIP 행정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안전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정상회의 기간 경주시 전체 도로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되고 회의장 주변은 행사 전용 구역으로 지정돼 비표를 단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경주 시내 일부 도로는 29일 밤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통제됩니다. 경주 나들목과 보문단지를 잇는 설화벌대로 등 9km 구간과 정상회의장 인근 도로가 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은 전면 차단 대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주요 교차로 222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우회 조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훈련을 매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치의 안전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소와 행사장에 이어 교통과 수송 대책까지 모두 준비되면서 경주 에이펙의 손님 맞이 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군 국정감사에선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입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조업에 합의한 해역으로 중국은 이곳에 설치한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시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유권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구조물들은 항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서해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우리 측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정조치수역 안팎엔 해양 관측 명목으로 대형 부표들도 띄웠고 지난 봄엔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를 선포한 뒤 군사훈련까지 벌였습니다. 인공섬을 만들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처럼 서해에서도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해 쪽에 자기 나라 쪽에 붙어 있다가 이제 2000년 이후에부터 2010년까지 그 이후부터는 점점 그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또 척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군은 중국의 불법적 해양 활동에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투함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상륙함이나 군수 전환까지 나와서 이제 중국 해군에 대한 감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일방 행동이 계속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사과에도 가라앉지 않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건데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 기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 이른 오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람 말과 갭투자 의혹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니 빨리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최근 심상치 않은 여론의 동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 역시 이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를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이상경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대체인 장동혁 대표, 강남 알부자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역공을 편 겁니다. 부동산 맹폭의 속내는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정 실패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며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 기자회견을 자처한 장동혁 대표, 아파트 4채를 다 합해도 8억 5천만 원 남짓이고 실거주용이나 상속분 등으로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경 차관이 아니라 10.15 대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라며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유권자 민심 선점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판을 뒤집겠다는 의도도 읽히는데 여당도 이에 맞서 연말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청에 몰아치는 후폭풍도 거셉니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돼 나머지 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제 공급과 연관되기 어렵다며 일축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현금 청산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분양 시기를 일단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걸로 좀 보이기도 하고 매도가 막히거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 인가 좀 늦춰야 된다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이에 더해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위축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외의 조항들을 좀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현금 청산 당하게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매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추가 사항들을 좀 꼼꼼히 넣어놔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 지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요. 정부의 복구 작업이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터지고 작업자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지 한 달째,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 등 인재 정황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정자원으로부터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전 설치 경험이 없는 제하도급 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체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주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 별도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고 배터리 이전 작업 시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연 작업복과 공구도 사용하지 않아 안전지침 역시 무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직원 등 5명을 입건했으며 다음 달쯤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전산망은 점차 복구되고 있지만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이전과 구축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의 약 97%를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가운데 일부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자원 공주센터를 찾아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정부 데이터를 이중으로 보관해 행정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서비스 중단이 한 달째 이어진 가운데 복구율이 72.5%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9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514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복구된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브리핑과 이브리핑 업무 지원 등 4개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인력을 넘긴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유인책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가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 유인책 2명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한 명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과 수당을 주겠다고 한국인 4명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만 50곳이 넘습니다. 이 안에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조직이 난립하고 가담 인원만 2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그야말로 거대한 범죄 산업인 셈인데 한국인을 표정으로 삼은 범행도 다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45명이 소속된 스캠 조직의 경우 한국인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도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몰수나 추징 보전 조처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 금액이 특정될 경우 환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양국 간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까진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누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피해 규모부터 자금 소재까지 범행의 실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산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에 은닉이 되어 있다면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확인하는 데 일단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법무부는 우선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부터 추려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캄보디아 측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독립 몰수죄를 입법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강제권과 처벌 권한이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곧 김건희 특검의 조사 개시를 통보한 인권위는 특검팀 내 관련 수사팀과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서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듣고 관련 문서를 확보할 예정인데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특검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이 그런 수사기관에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없는 거죠. 완강하게 거부하면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죠. 직권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2년 인권위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직권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시설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봤고. 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인권위 요구를 수사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인권위가 숨진 피의자를 수사했던 검사 등을 불법 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가 종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이 제기될 때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처벌 권한이나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인권위 내부에서 이번 직권조사가 특검 흔들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검찰개혁의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별건 수사 처벌법 통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증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의 의도에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이미 수사하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새로운 혐의를 잡아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관행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다른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주요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먼저 구속하는 것, 또 주변인을 수사하며 본인을 압박하는 것 등이 주요 방식으로 꼽히는데 형사소송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 별건 수사는 수사 기법의 하나로 공공연히 쓰여왔습니다. 먼지 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개혁의 주된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을 향해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별건 수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는 데에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 등 다른 수사기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 면탈을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단 3%만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범죄임에도 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대구에 사는 20대 A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일도 하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며 11차례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또 정신불안과 대인 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수영장 강사로 근무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했다는 점이 양형 이유로 반영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A씨처럼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372명.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인 척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문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18명만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7명, 전체의 3%뿐입니다. 이마저도 병역 면탈 시도자는 3명, 나머지 4명은 브로커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이처럼 낮은 건 수사 과정에서 병역 면탈이라는 목적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초범인 경우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신설을 2차례 건의했지만 다른 범죄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병력이 급속히 줄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병역 면탈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 대법원이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 병역 면탈 범죄 입증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과 경찰청 등과의 협력은 물론 의학 자문 등의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2022년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 주최한 첫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참사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유족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년 전 다급한 첫 신고 전화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가득 모여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추모 행사. 참석자들은 159명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단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금도 슬픔과 싸우고 있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159개의 생명이 꺼져가던 그 순간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이 의문들을 저희는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유족들의 간절한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습니다.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습니다. 행사 전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 골목을 찾았습니다. 정부 초청으로 방문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46명도 서로 위로하며 추모 행사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외국인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정부 공식 추모식도 열리는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서울 전역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도 근로자라며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 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공의 집단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진통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부터 3년여간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A씨 등 3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 야간 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계약 당시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어서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제기 8년 만인 지난달 병원 측이 최대 1억 7,8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생인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공의 특별법상 주 80시간 수련 규정이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 법조계에선 벌써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공의 노조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밥 먹듯 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는 신세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집단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니까 일을 강요받고 피교육자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늦었지만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형 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전공의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해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재정 여력 탓에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유지한 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인 3년 내, 그러니까 2022년 이후 포괄임금제로 일해온 전공의가 실제 대상이어서 줄소송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 이른바 N수생은 18만 2천여 명으로 2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대입 제도 전에 드는 사교육비도 1년에 3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됐는데 재수 3수를 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학생이 10명 가운데 7명에 달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는 N수생 18만 2,277명이 응시합니다. 재학생 응시자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로 지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다입니다. N수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대학 서열화 탓이 큽니다. 교육부가 2024년 발간한 N수생 사교육비 관련 보고서를 보면 희망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N수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N수생 10명 가운데 7명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대입 종합반이나 단과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30%를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시 전략을 짜기 위한 컨설팅도 5명 가운데 1명이 이용했는데 그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쓴 학생이 33.7%나 됐습니다. 대입 종합반 학원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잡았을 때 지난 2023년 한 해에 N수생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3조 원에 달하는 거로 추정됩니다. 돈 없으면 재수도 못한다는 말이 그저 푸념이 아닌 겁니다.
실제 N수생 23.4%는 가족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거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소득 구간 가운데 N수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68%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희망 전공학과에 가지 못한 학생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힌 N수생은 4명 가운데 1명에 달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주 초반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죠. 이번 주엔 지난주보다 더 강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한번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갑자기 추워졌던 지난주 초. 서울 아침 기온은 4.8도까지 떨어졌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보다 더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한층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기 상층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지난주엔 중부까지만 내려왔지만 이번 주는 남부지방까지 내려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북쪽 한기가 더 깊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특히 강한 추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 속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계절이 점차 바뀌는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로 가는 그 초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도가 치듯이 찬 공기가 한번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다시 한번 차오르는 이러한 기간으로 이번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하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오늘 1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 선발 투수로는 LG의 토러스트, 한화의 문동주로 예고됐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잠실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둔 양팀 감독의 출사표는 무조건 우승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 시리즈도 또한 절실하게 저희가 임할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LG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좋은 팀이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차전 선발로는 LG는 톨로스트를, 한화는 문동주를 예고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를 1, 2차전에서 쓸 수 없는 한화가 잠실 원정에서 승리할 것인지가 우승컵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 너무 자신감 있게 잘 던졌고요. 지금 날짜상으로도 문동주 선수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리하다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불리하다 해서 지는 것도 아닌 게 야구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대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잘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은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수들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문현빈 선수가 타격의 절정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타격이 있는 것 같고 타이밍이 너무 좋고 변화구 대처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력 분석이랑 투수 코칭 파트에서 좀 분석을 잘 해서 창규가 이제 뭐 선발로 나오겠지만 이게 서로 좀 성향 같은 걸 잘 알아서 이게 상대를 해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되려 제가 당할 때도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 전적은 8승 1무 7패로 박빙이지만 LG는 홈에서 7승 2패, 한화는 홈에서 5승 1무 1패로 홈에서만큼은 절대 우세를 보였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컵을 가져간 확률은 73%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10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팬들을 찾은 가수 신승훈 씨.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까지 준비하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도 팬들에 대한 마음도 더 깊어진 신승훈 씨를 김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때론 형처럼, 때론 지휘자처럼 밴드와 합을 맞추는 발라드 황제.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는 현장은 섬세하지만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철학이 없어요. 팬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때 저런 걸 했었지. 저때 팬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저걸 잊고 지냈네. 그걸 다 찾아서 이번에 총 집합을 해요. 콘서트장에서 우리 한번 불살라 봅시다. 10년 만에 발매한 12집 정규 앨범도 긴 시간을 함께 지나온 팬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사랑과 이별의 메신저보다는 삶에 있어서 조금은 도닥여질 수 있는 그런 오빠로서, 삼촌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록된 11곡 모두는 직접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이라는 그거를 듣고 싶어서 과거 영광에 있는 신승훈이 아니라 계속 신승훈은 지금도 계속 왕성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990년 혜성처럼 등장한 신승훈. 첫 앨범부터 무려 140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TV에 얼굴을 알리기까지 신고식은 호됐습니다. 리허설까지 하고 본방 바로 앞에서 자 오늘 방송 걸프전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첫 방송. 두 번째는 이제 거의 1위 후보 됐을 때 아이 설마 그랬는데 고르바초프님께서 제주도를 또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또 생방을 또 하필은 또 그 7시 때 하시는 거예요. 한 3시에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7시 때 와가지고 저의 생방을 없애가지고 그 두 번 동안 못했어요. 이후 7집까지 연속 밀리언셀러가 된 전무후무한 기록. 14주 연속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은 신승훈 음악 인생의 디딤돌 같은 노래입니다. 엄청난 인기에 100편 넘는 CFJ가 들어왔지만 단 한 편도 찍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꼭 엔딩에 1위 후보에서 제가 항상 꽃다발 들고 막 되게 슬프게 꽃가루 떨어지는데 이거 딱 끝내자마자 제 CF가 딱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되게 슬프게도 어제는 사랑 딱 끝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너무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발라드 황제에게도 무명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부른 팝송 한 소절엔 가을의 추억이 실립니다. 중학교 시절 기타와의 운명적인 만남. 아버님이 스케이트장을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놓고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이제 영악한 이제 저희 동생과 제가 이 기회에 조금 비싼 걸 사달라 해야 되겠다. 근데 기타 비쌌고 바이올린도 비쌌으니 그래서 둘이 하나씩 나눠 가준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바이올린을 들었는데 아무리 연주해도 너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야 너 기타는 더 크기만 하고 들고 다니기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바꿔. 그랬더니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 기타를 시작했는데 딱 잡자마자 그립감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진짜 평생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된 신승훈표 발라드. 슬프지만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나 떠나려면 나 지려받고 그런 정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 요즘은 덜어냄의 미학도 좋아졌습니다. 인생의 가을쯤 오는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였구나. 굳이 내가 저걸 가지고 왜 그렇게 수다스럽게 떠들었을까. 그냥 툭 한 맞으면 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줄여져요. 어느덧 30년. 폭우 속에서 진행된 10주년 공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신승훈을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나는 믿었어요. 이건 아무리 비가 와도 분명히 우리 팬들 온다. 아니라 다를까 저 지하철역 안에 다 그 10,000명이 앉아 있다가 공연 딱 10분 전에 줄을 서서 하얀 우비를 쓰고 줄을 서서 오는 걸 딱 보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냥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아예 사진처럼 박혀 있어요. 그 하얀 우비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선배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고 후배들이 따라올 길을 만들며
팬들과 싸운 시간에 감사하는, 지나온 세월만큼 따뜻함을 더해가는 가수. 아름다운 하강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진짜 학처럼 학이 떨어질 때 바둥바둥 되지 않고 한번 쫙 펼친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요. 그게 저의 전성기일 것 같아요. 그의 노래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요즘 소비 흐름이 바뀌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문을 닫는 영화관과 대형마트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영화계와 유통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공포영화 곤지암을 모티브로 내년 5월 개봉 예정인 베트남 영화 오디션장입니다. 주연 5자리를 두고 1000명이 몰릴 만큼 오디션 열기가 치열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에서 팔로워 2천만이 넘는 베트남 인플루언서도 한국에서 연기를 배워 오디션에 나섰습니다. Nó có rất là nhiều thứ cần phải học. Thì cái buổi casting này nó giống như là một cái đối với bản thân mình thì mình cảm giác giống như nó là một cái bài kiểm tra nhỏ, một bài đánh giá năng lực của mình, có thể là thời gian qua mình học có cố gắng đủ chưa hay là mình. 이 영화를 제작하는 한국 제작사는 베트남 법인에서 내년에만 영화 4편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베트남 영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객들이 즐길 자국 영화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베트남 제작진과 배우가 참여하는 현지 영화 제작이 활발한 겁니다. 한국의 지금 노하우나 선진 IP들을 여기 가져와서 베트남에 융화시키는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베트남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주요 협업 방식인 콘텐츠 IP 수출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큰 점도 베트남 시장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배우의 육성부터 또 배우의 데뷔, 매니지먼트 그리고 저희 콘텐츠 제작까지 이제 수직화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해서 상자에 정갈하게 포장된 고구마,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인 한국식 김밥과 도시락. 우리 기업이 호치민에 지은 대형마트로 베트남에서 매출로 상위 3위 안에 드는 곳입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이 침체된 것과 달리 베트남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매출 증가율이 10%에 가까울 정도로 현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Rồi có so sánh một số nơi như Copmart hoặc là ở những siêu thị khác thì nó không bằng. Có lý do chị quay lại đây và gần như là đi ở đây không? 외식 문화가 발달한 현지 취향에 맞춰 델리카, 즉석 조리 식품을 강화하고 신선식품과 PB 상품 중심의 한국식 마트 문화를 그대로 옮겨온 게 주요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모든 마트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제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직접 수입을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베트남에 알리고 하는데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단순히 침체한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문화 콘텐츠와 소비 경험이 만들어내는 소프트파워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함께 성장할 토대를 넓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낮에는 16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서해안은 강풍도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도, 청주 12.3도, 대구가 14.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이 18도, 전주 19도, 대구 20도, 창원과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